Nature abhors pure stands 이렇게 쓰셨어요.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연이 순수한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순수를 혐오한다는 건 뭔가? 자연은 절대로 순수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끊임없이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갑니다. 제가 그동안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을 평생 관찰한 저의 결론은 호모사피엔스는 다양성을 혐오하는 동물 같아요. 어쩌면 저는 인류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벌써 한참 지나서 저런 일을 겪었나 기억도 안 나는 분이 계시겠지만 7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요. 공식 집계가 7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학교 생물학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생물의 정의 뭐 이러고 한번 따져보면요. 얘는 생물이 아니거든요. 바이러스는 생물로 치지 않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왜냐하면 얘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복제할 줄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다른 세포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세포의 그 유전체에 삐집고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러다가 그 세포가 DNA를 복제를 하면 그 가닥 전체를 복제를 하니까 얼렁뚱땅 자기도 복제를 당하는 거죠. 뭐 그런 놈이에요. 근데 저런 하찮은 놈한테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거들먹거리던 우리가 한 3년 만에 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를 좀 추적해 봤어요. 저는 기후변화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쉽게 하지 못해요. 과학자 중에서도 실험실에서 잘 통제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결론을 굉장히 깔끔하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다양한 조건들을 통제를 하고 하나만 이제 영향을 미치게 하고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같이 대자연에 나가서 연구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자연계에는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야말로 수만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탁 뽑아가지고 기후변화가 코로나19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과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결론을 탁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뜻밖의 많으세요. 근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우유부단하고요. 대체로 말을 잘 못하고 뒤를 뺍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내일이라도 색다른 증거가 나오면 잘못하면 밀던 이론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는 언제나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질러대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후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증거가 이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열대 정글에 가 있으면 박쥐들을 자주 만납니다. 지구 전체에서 박쥐를 지금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박쥐들이 전부 열대 정글에 삽니다. 박쥐도 연구해서 논문 여러 편 쓴 박쥐 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는 거는 걔네들이 자꾸 온대지방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 오겠어요? 걔네가 비자 받으면서 국경 건너는 거 아니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니까 온대지방의 평균 기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여기 살다가 조금씩 여기도 살만하네, 여기도 살만하네 이러고 옮기다 보니까 어느덧 온대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박쥐와 호모사피엔스,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한 일이냐?
21세기, 이번 세기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겪은 코로나 질병이 SARS, MERS, 이번에 코로나19 이렇게 3번이나 우리가 겪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살았잖아요. 3번 다 바이러스가 최초로 박쥐로부터 옮겨왔다 하는 건 역학조사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온대지방 숲으로 자꾸 온다는 건 뭘 의미하냐? 우리에게 옮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7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지만 사실은 단 한 분도 박쥐로부터 직접 감염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쥐는 숲속에 있는 다른 야생동물들에게 뿌려줬고 우리가 그 야생동물들을 잘못 건드리다가 그 야생동물들을 괴롭히다가 우리가 옮은 겁니다. 2021년 5월이었어요.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제가 읽으면서 자식들이 내 강의를 들었나? 왜 이렇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지난 100년 동안 저 같은 박쥐생물학자들의 논문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온대지방에 새로운 박쥐 생물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더라는 겁니다. 박쥐들이 제법 많이 모여 사는 곳들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 지도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중국 남부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으로 지난 100년 동안 40여 종의 열대박쥐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예능 프로그램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제 아내가 싫어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이나 가르치지 왜 TV에 나가고 그러냐고 그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꾸 야단을 치니까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유퀴즈에서 저한테 나와달라고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눈치를 한참 보다가 유퀴즈에서 뭐라 그러네? 그럼 또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듣자마자 제 아내가 그건 나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능 프로그램인데 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야. 네.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참여해 봤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랬거든요. 유재석 씨, 조세혁 씨, 나랑 열대 정글에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둘이 좋아요. 타잔도 나오나요? 정말 그래요. 하여간 가서 열대박쥐 손목 잡아 끌고 선별 진료소 데려가자. 그래서 면봉 가지고 박쥐 콧구멍 좀 이제 후벼가지고 말이에요. 검사를 해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렇게 이제 재밌게 제 나름대로는 했느냐. 박쥐는 그냥 일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2종류 아니면 3종류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분명히 우리처럼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동물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새처럼 살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율이 높아요. 결과적으로 체온이 조금 높습니다. 우리 땅에 기어다니는 우리보다는 체온이 약간 높아요. 바이러스는 원래 약간 온도가 낮아야 활발해지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겨울에 독감, 감기 걸리는 거지 한여름에 곧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또라이 바이러스였어요. 실제로는 2019년 겨울에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거고 우리는 2020년 1월에 우리는 발견하고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름이 될 때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여름이 되면 잠시 소강 상태가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열대지방에서도 그냥 막 번져 나갔잖아요. 이상한 바이러스였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약간 추워야 움직이는 거죠. 저 박쥐는 체온이 높다 보니까 들어와서 박쥐 몸에서는 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박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줄 모르고 날아다니면서 동물들한테 이렇게 막 옮겨준 거예요. 그 동물들을 우리가 괴롭히다가 우리가 또 옮는 거고요. 어쨌든 박쥐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그 한 종당 2.67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한다.
자, 40여 종이 중국 남부 지역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보다 더 큰 수에다가 2.67을 곱하면 100이 훌쩍 넘는 거죠. 40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무슨 얘기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종류가 이번에 우리를 제대로 공략했다는 겁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 기후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멈추지 않는 한 열대 박쥐들은 끊임없이 온대로 옮겨올 거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팬데믹을 또 겪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전염병 전문가들이 100% 동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다. 조만간 또 온다. 반드시 팬데믹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우한에 굉장히 큰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중국은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 처음에 괴질 이렇게 나왔죠. 사극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괴질이 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허둥대는 초동 대응에 실패하는 그 과정에 우한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거기서 감염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처로 날아가는 바람에 통제불능의 팬데믹이 된 겁니다. 빨리 확인하고 통제하면 엔데믹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빨리 잡아내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표현입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는 것 같다. 전염병 따위는 원래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가장 처참하게 당한 나라가 누굽니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세계 제1의 선진국 미국이 가장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누가 꼭 당해야 되고 누구는 안 당하고 그런 경계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연재해는 또 어때요? 저런 거 선진국에서 잘 안 벌어지잖아요.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그러는 건데, 기억하세요? 2021년 서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잖아요.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쪽 지역이에요. 야, 저것들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배수시설도 안 해놓고 사나 봐?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마도 배수시설로는 전 세계 제1위일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왜 저렇게 물에 잠겼어요?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저런 일이 그냥 생긴 거죠. 유럽에는 저런 비가 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쏟아지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우리는 저 강남역 주변 여름마다 물에 잠기잖아요. 저 기억나세요? 2022년에 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삶을 달관한 표정으로 저희 차 위에 저 기가 막힌 사진. 강남역 주변은 왜 맨날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 강남이 옛날에 우리가 말죽거리라고 불렀잖아요. 거기를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평평한 저 농지에서 신도시 개발하기 참 좋았어요. 근데 완벽하게 평평한 줄 알았죠? 아닙니다. 강남역 주변이 딴 데보다 그저 조금 낮아요. 근데 조금만 낮아도 물은 무조건 낮은 곳으로 모이게 돼 있잖아요. 강남역 주변의 배수시설이 역삼역 주변의 배수시설보다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냥 강남역 주변이 약간 낮아서 그리로 고여갖고 그걸 해마다 강남역 주변의 배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거죠. 지금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길게 보면 한 30만 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30만 년 중에 29만 년 동안이나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하찮은 존재였어요. 더럽고 지저분한 저 영장류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 만년여 전에 우리가 농경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 생물학자들이 호모사피엔스의 생태적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농경을 하기 전의 존재감하고 지금의 존재감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농경을 하기 전에 도대체 호모사피엔스가 몇 마리가 살고 제가 동물학자라서 그냥 마리수로 세겠습니다. 몇 마리가 살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종합해 보니 이상하게 사우스 코리아가 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정도 될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에 펼쳐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못 만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수적으로 별 볼 일 없었다는 겁니다. DNA 조사에 따르면 그때 이미 우리는 개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더라고요. 개는 길게 보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고양이는 3만 3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경은 기껏해야 13,000년 정도니까 우리는 농경을 하기 훨씬 전부터 개고양이를 기른 동물이에요. 그래서 개고양이의 무게도 합해서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0,000년 내지 13,000년 전 지구에 살고 있던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 토탈 바이오매스에서 우리와 개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네,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미만, 우리는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불과 10,000년여 만에 얼마나 우리가 성공했으면 지금 80억 마리가 바글거리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개고양이만 기릅니까? 소, 돼지, 말, 오리, 뭐 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2024년 우리가 기르는 동물이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놀랍게도 96 내지 99%입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 지구 표면 전체를 덮어본 최초의 포유동물이 우리입니다. 기린은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못 빠져나왔고요. 북극곰은 아직도 북극에서 못 내려왔어요. 우리는 전 지구를 덮었습니다. 이 엄청난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 이게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히지 않으면 저 1% 남짓의 야생동물 몸에 붙어 살고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 병원체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자기 숙주가 힘들어하니까, 집주인이 힘들어하니까 나 이사 갈래. 그래서 내려앉아 보면 거의 99% 인간 아니면 인간이 기르는 동물이라는 거죠. 저는 오로지 숫자에 입각한 확률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안 벌어지면 신기한 겁니다. 우리의 지나친 성공이 부른 엄청난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게 다양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코스타리카 정글에 돌아다닐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나가다가 바나나 농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찍은 건데, 이게 뭐라고 제가 얘기 안 하고 보여드리면 공장 같지 않아요? 뭐 만들어가지고 막 뒷산에 올라가 보니까 네, 바나나가 눈이 모자라게 심어져 있더군요. 이 땅에는 분명히 다양한 식물들이 막 뒤섞여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쳐들어가서 저기 있는 식물 다양성을 완벽하게 0으로 만들고 완벽하게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식물, 작물 하나만 쫙 심는 거죠. 우리는 다양성을 파괴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식물을 좋아하는 곤충들은 전국에서 입소문을 타고 여기로 다 몰려드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예쁜 곤충이었을지 모르지만 내 작물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놈들을 해충 이렇게 규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살충제를 뿌리고 이 악순환이 끝내는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차렸습니다. 이걸 수백 년 동안 하다가 결국 그래서 결론은 뭐냐? 총균쇠라는 책을 쓰신 미국 UCLA의 제롬 다이먼드 교수님, 농업은 인류가 저지른 실수 중에 가장 최악이다, 이렇게 대놓고 질러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쭙니다. 그럼 농업 포기할까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뭐 포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농업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준 그런 일이겠지만 농업이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최대 주범이었던 겁니다. 그 넓은 땅에 있던 생물 다양성을 다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몇 개의 작물로만 쫙 심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식물에만 적용이 됩니까?
우리 기르는 가축은 어때요? 혹시 신문 기사 제목으로 독감으로 일가족 몰살, 코로나19로 일가족 몰살 이런 제목 보신 분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독감으로 일가족 몰살, 코로나19로 일가족 몰살 기사 제목이 없는 이유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독감 걸렸다고 나 회사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들어놓는데 엄마는 아빠 간호도 하고 팔거도 붙이고 집안 청소도 하고 저녁도 다 만들고 야 이거 아빠는 쓰러졌는데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강철 체력이냐? 엄마 아빠가 다른 집안에서 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약간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두 분이 유전자를 섞어서 낳은 아들 딸 몽땅 다 걸려서 한꺼번에 다 죽는 일은 없습니다. 집이 다 감기로 찌룩찌룩해도 어떤 한 놈 멀쩡한 놈 있죠. 네. 그런 일은 왜 벌어지느냐? 가족 간에도 유전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 본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유전적 다양성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만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잘 낳는 닭, 육질 좋은 소, 돼지, 오리 이런 거 키우겠다고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들끼리만 수만 세대, 수십만 세대 인위 선택을 했습니다.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인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복제 동물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놈만 걸리면 유전적으로 거의 비슷하니까 확 번지는 거죠. 영원한 과학 베스트셀러 이기적 유전자는 언제나 상위권에 있잖아요. 저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가 자기의 이론으로 다 쓴 책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윈 이래의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였다 칭송받았던 윌리엄 해밀턴의 논문을 쉽게 해설해 준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학만 잘하신 게 아니고요.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중에 한 문장 제가 가져왔습니다. Nature abhors pure stems 이렇게 쓰셨어요.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연이 순수한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순수를 혐오한다는 건 뭔가? 자연은 절대로 순수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끊임없이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알파로 시작했어요. 베타 나왔었어요. 델타 때 우리 많이 죽었어요. 오미크론 나오니까 대충 감기처럼 앓고 툴툴 털었어요. 요게 불과 1년 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1년 반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번이나 변신을 한 겁니다. 자연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일부여야 하는 이 호모사피엔스는 제가 그동안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을 평생 관찰한 저의 결론은 호모사피엔스는 다양성을 혐오하는 동물 같아요. 회의하자고 모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하자고 탁 모였는데 누가 삐딱한 소리 하면 다 째려봅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목적이 뭐죠? 한 목소리로 통일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다양성을 말살하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일이죠. 결정적인 제가 설문조사 본 적이 있는데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설문조사인데 숲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놀랄 정도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어느 숲에 가면 메타소콰이아가 눈이 모자라게 있더라. 오솔길을 따라서 은행나무가 끝없이 이어진다. 저는 어떤 숲을 좋아하냐면요. 큰 나무도 있고 그 나무를 덩쿨이 감고 올라가고 뱀도 기어 올라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열대 정글이거든요. 저는 그런 숲을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있는 그런 곳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는데요. 다양성을 싫어하는구나. 이제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인류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다양화하는데 그 거대한 흐름을 호모사피엔스는 거스르느라고 이러고 살고 있는 그 괴리에서 벌어지는 게 결국 우리의 불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황제 펭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음이 사라지고 진흙 위에서 요즘 살아요. 얼음이나 눈이 보온을 해주는 거거든요. 게다가 엄마가 먹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가족을 먹이잖아요. 그동안 아빠가
저 아이를 돌보면서 기다리잖아요. 엄마들이 돌아오는 그 중간에 빙하가 그냥 끊어져 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서 집에 오니까 다 죽어 있더라는 거죠. 아빠들하고 새끼들하고 몽땅 다 굶어서 죽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우리가 인간이 너무 방만하게 살면서 온실기체들을 뿜어내다 보니까 엉뚱한 얘네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를 요즘 열심히 하고 삽니다. 저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재앙을 맞게 될지 모른다. 국영수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영수 공부 잘하다가 다음번 팬데믹에 아들이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요? 국영수 열심히 해서 네, 좋은 대학 갔는데 네, 다음 팬데믹에 목숨을 잃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 다른 거 중요한 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우리 인간이 던져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를 배워야 하잖아요. Sustainability라는 게 지속가능성이라는 저 단어잖아요. 개념은 아주 단순하고 좋았어요.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부터 누리는 혜택을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자면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잘 보존해서 넘겨주자. 이 후손, 이 고사리 손이 누구 손인지 모르잖아요. 100년 후에 올지 200년 후에 올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을 희생해야 된다. 냉장고 내다 버리고 에어컨 다 떼버리고 차 절대 타지 않고 뭐 20km도 걸어 다니고 뭐 다 하자.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자꾸 토론하면서 찾아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예를 들면서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박경희 선생님인데요. 2002년 우리나라가 세계 생태학 대회를 유치했을 때 제가 박경희 선생님을 기종항연자로 모셨습니다. 그 선배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면 외국분들이 싫어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럼 나 안 할래요 그랬더니 아우 승질머리 하고는 하라 그래서 했어요. 2번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선생님 하시고 제가 순차 통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보자. 모든 세계 생태학자들이 다 박차고 일어나서 한참을 박수를 치는 거예요. 200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아직 정립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생태학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야금야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소설가가 생태학자가 아니잖아요. 소설가가 핵심을 그냥 때려버리니까 참 특별하셨던 분. 예, 한 가지 예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되게 구체적인 얘기예요. 원금은 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저 숲, 저게 원금이잖아요. 저건 손대지 말고 고스란히 물려주고 지금 거기서 뭐 나올 수 있는 약간의 이자만 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보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목표 같은 걸 우리가 자꾸 찾아서 해 나가야 될 거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